한반도 동남쪽 끝자락 작은 소국에서 시작해 천년을 버텨낸 나라가 있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혁거세의 신화부터 대동강 너머까지 영토를 넓힌 삼국 통일의 대업까지, 오늘 우리는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한 나라 신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기원전 57년 경주 나정 우물가의 6마을의 촌장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이상한 기운이 서리고 우물가에는 흰 말이 울고 있었죠. 그 자리에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알을 깨자 사내아이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름은 혁거세.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었죠. 물론 이건 신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였다는 것. 초기 신라의 정식 명칭은 사로국 또는 사라였습니다. 경주 분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촌락 연합체. 솔직히 말하면 약골 중의 약골이었죠. 백제는 한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를 차지했고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서 대륙의 기상을 뿜어냈습니다. 반면 신라는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산맥으로 막혀 있었어요. 중국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된 겁니다. 1세기, 2세기를 지나며 신라는 고립 속에서 더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한자를 쓰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철제 갑옷을 만들 때 신라는 여전히 나무 방패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지리적 고립이 역설적으로 신라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았기에 신라는 자신만의 문화를 천천히 숙성시킬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왕권 계승 방식을 봅시다. 박씨, 석씨, 김씨, 세성씨가 번갈아가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박혁거세 이후 석탈해, 그 다음엔 김알지의 후손들. 이게 뭔 헷갈리는 시스템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엄청나게 정교한 권력 분점 체제였습니다. 한 가문이 독점하면 다른 가문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왕을 내는 겁니다. 마치 현대의 연립정부처럼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신라는 초기 수백 년간 큰 내란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말부터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중국에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펼치며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고 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사면초가였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내무왕입니다. 356년 즉위한 내무왕은 신라 역사의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그는 김씨 왕권의 세습을 확립했습니다. 더 이상 박씨나 석씨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았죠. 이제부터 왕은 김씨 집안에서만 나온다. 이건 권력의 집중을 의미했습니다. 분산된 권력으로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으니까요. 392년, 신라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왜군이 대규모로 쳐들어온 겁니다. 신라군은 고전했고 수도 금성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죠. 내무왕은 급히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광개토대왕은 5만 대군을 보냈고 왜군은 괴멸됩니다. 신라는 살아남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고구려에 대한 사실상의 조공관계, 굴욕적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 있습니다. 이 굴욕적인 경험이 신라를 각성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야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내무왕 이후 신라는 체계적으로 국력을 키워나갑니다. 5세기, 신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눌지왕 때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제, 외와의 외교를 강화했어요. 동맹의 균형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한 겁니다. 소지왕 때는 수도 방어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명활성, 남산성 같은 산성들을 쌓아 수도를 철옹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지방 지배 체제도 정비했습니다. 촌주라는 지방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어요.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징집하고 법을 집행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신라는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초 마침내 혁명가가 나타납니다. 지증왕. 500년 즉위한 그는 즉위하자마자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502년 지증왕은 국호를 바꿨습니다. 사로국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신라라는 당당한 이름을 선포한 거죠. 덕업일신 망라 사방.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중화 문명권에 당당히 참여하는 선진 국가다. 동시에 왕의 칭호도 바꿨습니다. 마립간이라는 토착어 칭호 대신 왕이라는 한자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립간은 대수장 정도의 의미였죠. 반면 왕은 보편적인 군주 칭호였습니다. 중국 황제 아래의 제후왕들이 쓰는 이름. 신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증왕은 명칭만 바꾼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개혁도 단행했죠. 첫째, 농업혁명. 지증왕은 우경, 즉 소를 이용한 쟁기지를 장려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땅을 팠어요. 소를 쓰면 몇 배나 빨리, 넓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급증했고 인구가 늘어났죠. 국력의 기반이 탄탄해진 겁니다. 둘째, 시장 경제 활성화. 지증왕은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공식적인 장소를 만든 거죠. 상업이 발달하면 부가 축적되고 부가 축적되면 국가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셋째, 해양 진출. 512년 지증왕은 이사부 장군을 보내 우산국을 정벌했습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이었어요. 이사부는 재미있는 전략을 썼습니다.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배에 싣고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고 위협한 거죠. 우산국 사람들은 겁을 먹고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동해의 해상권을 확보했어요. 넷째, 국방력 강화. 지증왕은 순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을 함께 묻는 야만적인 풍습을 없앤 거죠. 이건 인도주의적 조치인 동시에 인력 낭비를 막는 실용적 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병제를 정비해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었어요. 지증왕의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라인들의 의식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백제나 고구려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온 나라에 퍼졌죠. 514년 지증왕이 죽고 버풍왕이 즉위합니다. 버풍왕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물질적 개혁을 넘어서 정신적 통합을 시도한 겁니다. 520년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법을 명문화해서 공개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전까지는 법이 관습에 의존했습니다. 애매하고 자의적이었죠. 하지만 명문화된 법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법치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버풍왕은 골품제를 정비했습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예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고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졌죠. 평등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혼란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켰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이게 신라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지만 그건 수백 년 뒤 이야기입니다. 버풍왕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무언가. 그 답이 바로 불교였죠. 이제 신라는 준비되었습니다. 지증왕이 닦은 물질적 기반, 버풍왕이 세운 제도적 틀. 이 위에 정신적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신라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514년 버풍왕이 즉위했습니다. 21살의 젊은 왕. 그는 아버지 지증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십만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버풍왕은 답을 찾았습니다. 불교.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불교를 받아들여 큰 효과를 보고 있었죠. 자비와 평등을 설파하는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권을 신성화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신라의 귀족들이 반대한 겁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외래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특히 보수적인 귀족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 기존 제사 체계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권위도 약화될 거라 생각했죠. 527년 버풍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교를 공인하겠다. 그러자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버풍왕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강제로 밀어붙이면 내란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이차돈. 22살의 근위대장이었죠. 전하,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왕명을 어긴 척하며 불교를 옹호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공개 처형하십시오. 만약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불교의 영험함을 믿게 될 것입니다. 버풍왕은 망설였지만 이차돈은 확고했습니다. 527년 9월, 이차돈은 공개 처형장에 끌려 나왔어요. 칼이 목을 쳤을 때 전설에 따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잘린 목에서 피가 아닌 흰 젖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경악했죠. 이게 바로 부처의 가호구나.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 이후 반대 여론이 잦아들었다는 겁니다. 버풍왕은 마침내 불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했고 전국에 사찰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불교의 공인은 신라 사회를 뿌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왕권이 강화됐어요. 왕은 이제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부처의 뜻을 대행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왕은 부처의 화신이다 라는 관념이 퍼졌죠. 반역은 곧 불법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회 통합이 이뤄졌습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물론 실제로 신분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죠. 귀족이든 천민이든 부처 앞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게 사회적 불만을 완화시켰어요. 셋째, 문화적 발전. 사찰을 짓기 위해 건축 기술이 발달했고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문자 생활이 보급됐습니다. 승려들은 학자이기도 했어요. 의학, 천문학, 수학을 연구했죠. 신라의 지식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넷째, 국제 교류. 불교를 통해 신라는 중국, 인도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선진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죠. 버풍왕은 불교 공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535년, 그는 황룡사라는 거대한 사찰 건립을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은 궁궐이었는데 공사 중에 황룡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찰로 바뀌었다고 하죠. 진짜 황룡이 나타났을 리는 없겠지만 버풍왕이 민심을 읽고 계획을 바꾼 건 분명합니다. 황룡사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목탑의 높이만 80m에 달했어요. 당시로서는 초고층 건물이었죠. 이 거대한 사찰은 신라의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지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어요. 540년, 버풍왕이 세상을 떠나고 조카 진흥왕이 즉위합니다. 겨우 7살이었어요. 어린 왕을 대신해 어머니, 지소태우가 섭정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여성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소태우는 버풍왕의 개혁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팽창까지 준비했어요.
545년 진흥왕이 성년이 되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한강을 차지하겠다. 한강 유역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왜 한강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첫째, 경제적 가치. 한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 중 하나였어요. 쌀 농사가 풍부하게 이뤄졌고 인구 부양 능력이 뛰어났죠. 한강을 차지하면 식량이 해결됩니다. 둘째, 군사적 가치. 한강은 한반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에요. 수온을 이용하면 대규모 군대와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었죠. 한강을 장악하면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외교적 가치. 한강 하구는 서해로 이어지고 서해는 중국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당시 중국과의 교역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비단, 서적, 철제, 무기. 이런 물건들을 직접 수입할 수 있었죠. 한강 없이는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상징적 가치. 한강 유역은 백제의 옛 수도가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를 차지한다는 건 우리가 삼국의 맹주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한강 유역이 이미 고구려 손에 있다는 거였죠. 5세기 중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며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을 차지했었어요.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백제는 줄곧 한강 유역 회복을 노렸죠. 진흥왕은 기가 막힌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백제와 손을 잡자. 551년 신라와 백제는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목표는 고구려를 협공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 백제의 성왕은 기뻐했죠. 드디어 옛 땅을 되찾는구나. 나당 연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라군은 북쪽에서, 백제군은 남쪽에서 고구려를 압박했어요. 고구려군은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었죠. 551년 한강 유역이 해방됐습니다. 백제는 하류 지역을, 신라는 상류 지역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553년 진흥왕이 갑자기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점령해버린 겁니다. 동맹군이 피로 얻은 땅을 신라가 독차지한 거죠. 백제의 성왕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신라가 우리를 배신했다. 554년 성왕은 직접 3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성왕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백제는 치명타를 입었죠. 진흥왕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배신이냐, 전략이냐?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진흥왕은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백제와 한강을 나눠 가지면 결국 또 다툴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전부 가져버리자.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신라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열렸고 풍부한 식량이 확보됐죠. 진흥왕은 여세를 몰아 영토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562년 진흥왕은 마지막 남은 가야 연맹을 완전히 복속시켰어요. 가야는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였는데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버텨왔죠. 하지만 신라가 강성해지자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 진흥왕의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가야 지역은 철의 산지였어요. 질 좋은 철광석이 나왔고 제철 기술도 뛰어났죠. 신라는 가야를 흡수하면서 무기 제조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도 확장했습니다. 진흥왕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황초령과 마올령의 순수비를 세웠죠. 이 비석들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진흥왕이 이곳을 순시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수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영토 선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누구도 넘보지 마라.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올령 순수비.
진흥왕은 정복한 땅마다 이 거대한 돌기둥을 세웠죠. 마치 깃발을 꽂듯이. 진흥왕 시대, 신라의 영토는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경주 중심의 작은 나라에서 한반도 중남부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변모한 겁니다. 이 모든 확장을 가능케 한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랑도. 화랑도는 진흥왕이 창설한 청년 조직이었어요. 귀족 자제 중에서 용모가 뛰어난 이를 뽑아 화랑으로 삼고 그 주변에 수백, 수천 명의 낭도가 모였죠. 이들은 함께 산천을 돌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화랑도의 핵심은 세소고개였습니다. 원광법사가 제시한 5가지 계율이죠. 첫째,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서 하라. 둘째, 사친이요. 어버이를 섬기되 효도로서 하라. 셋째, 교우이시. 벗을 사귀되 믿음으로써 하라. 넷째, 임전무퇴. 싸움에 나아가되 물러섬이 없어라. 다섯째,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하라. 이 계율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사의 윤리였어요. 충성심, 희생정신, 용기를 강조했죠. 동시에 무분별한 살생을 경계해 인간성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돌며 국토를 직접 체험했어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발로 직접 걸으며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한 겁니다. 동시에 무술을 연마하고 시를 짓고 음악을 배웠죠.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김유신, 관창, 사다암, 죽죽, 귀산. 훗날 신라를 빛낸 무장들이 모두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서 신라 정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진흥왕은 57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간 재위하며 신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정복군주.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죠. 넓어진 영토, 풍부해진 재정, 강해진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6세기 말, 신라는 더 이상 삼국 중 가장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삼국의 패권을 놓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강자가 되었죠. 진흥왕이 심은 씨앗은 100년 뒤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7세기가 열렸습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죠. 삼국 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백제는 무왕과 의자왕 시대를 거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자왕은 즉위 초반 해동의 증자라 불릴 만큼 효성이 지극했고 정치적으로도 유능했어요. 641년 즉위한 그는 즉시 공세를 펼쳤죠. 642년 8월, 백제군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 지역으로 신라의 서부 방어선 핵심 거점이었어요. 성주는 김품석, 그는 당대 최고 실세였던 김춘추의 사위였죠. 백제군은 맹렬하게 공격했고 성 안에서는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성주의 부하 거밀이 적에게 내통한 겁니다. 성문이 열렸고 백제군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김품석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내, 즉 김춘추의 딸도 함께 죽었죠. 시체는 성벽에 걸렸고 백제군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해요. 비통함도 비통함이지만 이건 개인적 비극을 넘어선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대야성 함락 이후 신라는 연쇄적으로 40여 개 성을 잃었어요. 백제의 공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신라는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렸죠. 서쪽은 백제가, 북쪽은 고구려가 압박했습니다. 신라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요. 선덕여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군사적 위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그녀는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경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시오. 김춘추는 결심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동맹이 필요했죠. 643년, 그는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평양성에 도착한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만났습니다. 연개소문은 642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실력자였어요. 냉혹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손을 잡읍시다. 백제를 함께 무찌릅시다. 연개소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한강 이북 땅을 고구려에 돌려주시오. 원래 우리 땅이었소. 김춘추는 당황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진흥왕이 피와 땅으로 얻은 신라의 생명줄이었어요. 이걸 포기한다. 불가능했습니다. 김춘추는 거절했고 연개소문은 그를 억류했죠. 동맹을 원하면서 대가는 안 치른다고? 김춘추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의 부하 선도회가 나섰어요. 선도회는 고구려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김춘추를 탈출시켰고 자신은 붙잡혀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왔죠. 김춘추는 깨달았습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동등한 동맹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이용할 약소국으로 봤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당나라. 하지만 당나라와 손잡는 건 훨씬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당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자칫하면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김춘추는 결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그는 당태종을 직접 아련했어요. 당태종은 이세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이었죠. 김춘추는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고구려와 백제가 당나라의 교역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라는 이들과 싸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함께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태종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시절부터 당의 골칫거리였어요.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쳐들어갔다가 참패한 그 고구려. 당태종도 여러 차례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연개소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릴 것이오. 김춘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동맹을 맺고 보자는 생각이었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649년, 당태종이 죽고 아들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은 아버지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당나라의 국력은 여전히 막강했어요. 나당 동맹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654년, 신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덕여 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귀족 회의가 열렸고 김춘추가 왕으로 추대됐어요. 그가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죠. 그 전까지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골이 다 끊어진 겁니다. 김춘추의 즉위는 신라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혈통보다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태종무열왕은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식량을 비축했어요. 그리고 660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당 연합군 13만이 백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당군 13만은 소정방 장군이 이끌고 바닷길로, 신라군 5만은 김유신 장군이 이끌고 육로로 진격했죠. 두 군대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백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백 장군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아섰습니다. 계백은 백제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출정하기 전 그는 처자식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차라리 내 손으로 보내는 게 낫다. 비장한 각오였죠. 7월 9일 황산벌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계백의 5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투, 신라군 패배. 두 번째 전투, 또 패배. 세 번째, 네 번째. 신라군은 4번을 싸워 4번 다 졌습니다. 김유신은 초조해졌죠. 이러다간 당군이 먼저 사비성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공을 당해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16세 소년 관창이 나섰습니다. 화랑 출신이었죠. 제가 적진을 돌파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백제군 한복판으로 돌격했어요. 혼자서요. 당연히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관창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적은 적이었죠. 목을 베어 신라군 진영으로 던졌습니다. 아버지 풍군이 아들의 머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말했죠. 얼굴빛이 살아있을 때처럼 생생하구나. 내가 뜻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관창처럼 싸우라. 신라군은 폭발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했어요. 5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계백의 결사대를 돌파했습니다. 계백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죠. 황산벌의 피는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7월 12일, 신라군과 당군이 사비성 앞에서 합류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패닉에 빠졌어요. 신하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항복하자, 끝까지 싸우자, 웅진성으로 후퇴하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연합군이 성을 포위했죠. 7월 18일 사비성이 함락됐습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항복했고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67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백제가 단 한 달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백제 유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지상지, 도침, 복신 같은 장군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외에 있던 왕자풍을 모셔와 왕으로 추대하고 저항을 계속했죠. 3년간 치열한 게릴라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663년 백강 전투에서 외백제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대패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백제와 차원이 달랐어요. 광개 토대왕, 장수왕의 전통을 이은 강대국. 당 태종도 여러 번 실패했던 그 나라였죠. 661년부터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어요. 안시성의 양만춘처럼 고구려 장수들은 결연히 싸웠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666년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개 소문이 죽은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둘러싸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장남 남생, 차남 남건, 삼남 남산.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남생은 결국 당나라에 망명했고 고구려는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668년 9월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고구려는 한 달간 버텼지만 결국 성문이 열렸어요. 보장왕이 항복했고 70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삼국 중 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신라와 당나라만 남았죠. 신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수건을 이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당나라가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당은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려 했죠. 신라 왕을 도독으로 임명한다. 이건 신라를 당나라의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소리였어요. 신라는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함께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하지만 당나라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땅은 우리 것이다. 약속했잖소? 신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당나라의 속국이 되어 평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대부분의 신하들은 망설였어요. 당나라와 싸운다. 미친 짓이었죠. 인구 차이가 20배가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무왕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태종무열왕의 뜻을 이어받아 즉위한 그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당나라의 개가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이다. 670년, 신라는 당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신라 인구 2,300만, 대당나라 인구 5천만.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격이었죠. 하지만 신라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형.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았고 신라군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반면 당군은 대륙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었죠. 보급선도 길었습니다. 671년 신라는 고구려 유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당나라의 적이지 않습니까? 함께 싸웁시다. 건모잠, 고연무 같은 고구려 장수들이 신라 편으로 넘어왔어요. 백제 유민 중에서도 신라를 돕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 당군 20만이 신라를 압박했지만 신라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당군은 혼란에 빠졌고 큰 타격을 입었죠. 신라의 승리였습니다. 676년 11월 기벌포해전. 당나라 수군이 서해를 통해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신라 수군이 맹렬히 반격했어요. 당의 전함 여러 척이 불에 타고 침몰했습니다. 당군은 후퇴했죠. 전쟁은 7년간 계속됐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만 22번. 신라는 끝까지 버텼어요. 당나라도 지쳤습니다.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계속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죠. 서쪽으로는 토번이 위협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돌궐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676년 마침내 당나라가 물러났습니다. 안동도 오보를 요동으로 옮기고 대동강 이북에서 철수한 겁니다.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의 땅을 확보했죠. 이것이 바로 삼국 통일의 완성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구려 옛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라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국가가 한반도 대부분을 통치하게 된 거죠. 삼국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법을 따르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된 겁니다. 민족적 동질성의 기반이 마련된 거죠.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 중에는 신라에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통합되어 갔습니다. 신라는 현명하게 회유책을 폈죠. 항복한 귀족들에게 관직을 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676년 문무왕은 동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장엄했죠. 내 시신을 화장해서 동해에 뿌려라. 나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의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고 대왕암이라는 바위섬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해변에 가문사를 지었어요. 용이 된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삼국 통일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1000년을 버텨온 신라가, 가장 약했던 신라가 마침내 한반도의 주인이 된 겁니다. 676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신라는 마침내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재건하고 서로 적대하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문무왕은 이 과제를 안고 세상을 떠났고 681년 그의 아들 신문왕이 즉위했습니다. 신문왕은 22살의 젊은 왕이었지만 냉철한 정치가였어요. 그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통일은 이뤘지만 신라 내부는 여전히 불안정했죠. 귀족들은 전쟁으로 막대한 권력을 얻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왕권은 오히려 약해질 위기에 처했어요. 683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문왕의 장인 김음돌이 반란을 꾀한 겁니다. 김음돌은 전쟁 영웅이었고 막강한 귀족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려 하자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낀 겁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발각된 거죠. 신문왕은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김음돌과 그 일당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지만 용서하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신문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죠. 첫째, 노급 폐지. 노급은 귀족들이 받는 토지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귀족이 직접 걷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귀족들이 자기 땅의 백성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왕의 권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문왕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제부터 노급은 폐지한다. 대신 관료전을 지급하겠다. 관료전은 재직 기간 동안만 받는 토지였습니다. 귀족들은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음돌의 최후를 봤으니까요. 둘째, 관료제 강화. 신문왕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중앙정부를 강화했습니다. 육두품 출신도 적극 등용했어요. 골품이 낮아도 능력이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개방적이었죠. 셋째, 구주 오소경 제도 완비.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각 주에 장관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5개의 부수도 소경을 설치해서 지방거점으로 삼았어요. 국원경 충주, 금관경 김해, 남원경 남원, 서원경 청주, 북원경 원주. 이 도시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신라의 영향력을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했습니다. 넷째, 군사제도 개편. 구서당 10정을 정비했어요. 구서당은 중앙군인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백제인과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제정, 고구려정. 이건 단순히 군사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너희도 이제 신라 백성이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자는 메시지였죠. 통합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섯째, 국학 설립. 682년 신문왕은 국학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을 세웠어요. 여기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논어, 맹자, 시경, 서경. 관료가 되려면 이런 책을 공부해야 했죠. 이건 중국식 관료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학식으로 관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여전히 골품제가 작동했지만 적어도 지적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신문왕의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자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8세기 통일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덕왕, 경덕왕 시대의 신라 문화는 꽃을 피웠어요. 먼저 불교 문화.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 시기에 완성됩니다. 751년 경덕왕 때 시작된 이 대역사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죠. 불국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교적 우주관을 건축으로 표현한 걸작이었습니다. 불국사에 들어가면 먼저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자문에 도달합니다. 이 계단과 문은 속세에서 불국토로 올라가는 과정을 상징해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서면 2개의 탑이 보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석가탑은 간결하고 단정하며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대조적이지만 조화롭죠. 이 두 탑은 석가모니와 다보열애를 상징하며 법화경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석굴암은 더 놀랍습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에요. 화강암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서 만들었죠. 중앙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5m의 이 불상은 완벽한 비율을 자랑해요. 얼굴은 자비롭고 몸은 당당하며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주변 벽면에는 보살상, 나안상,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360도 어디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석굴암의 진짜 비밀은 과학에 있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이 석굴은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000년이 넘도록 큰 손상 없이 보존되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교한 배수 시스템과 환기 구조 덕분입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 천장의 곡선, 바닥의 경사.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8세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경이롭지 않습니까? 불국사와 석굴암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신라의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우리 문화는 당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경주는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구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죠.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황금, 은, 비단이 넘쳐났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페르시아만을 건너 신라까지 왔어요. 그들은 경주를 금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예술도 발달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은 통일신라 금속 공예의 백미예요. 높이 3.66m, 무게 18.9톤의 이 거대한 종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여인이 아이를 종 속에 넣어 만들었다고 하죠. 에밀레는 아이가 울던 소리라고.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이 전설은 당시 사람들이 이 종을 얼마나 경이롭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통일신라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첫째, 골품제의 한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육두품은 아무리 잘해도 6등급인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한 천재였지만 신라에 돌아와서는 제대로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실망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둘째,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 8세기 중반부터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졌어요.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귀족들이 권력을 놓고 싸웠습니다. 780년, 해공왕이 시해되고 선덕왕이 즉위했어요. 이후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뀌었는데 그중 10명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즉위하거나 폐위되었죠.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셋째, 농민들의 고통. 귀족들이 사치를 부리는 동안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세금은 무거웠고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원성왕 때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왕실은 궁궐을 짓고 있었죠. 백성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넷째, 지방 세력의 성장. 중앙 정부가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세력이 자랐어요. 호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사실상 독립국처럼 행동했습니다. 신라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9세기 말, 신라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진성여 왕 때는 국가 재정이 바닥나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도 못했어요.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도적대가 횡행했습니다. 이때 두 영웅이 등장합니다. 견훤과 궁예.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어요. 그는 백제의 후예를 자처하며 900년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원수를 갚겠다. 전주를 수도로 삼고 신라를 공격했죠.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지만 버려진 아이였어요. 절에서 자란 그는 승려가 되었다가 군인이 되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죠. 나중에 국호를 맞인 다시 태봉으로 바꿨어요. 궁예는 미륵부를 자처하며 종교적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폭정을 일삼았고 부하들의 신임을 잃었죠. 918년 궁예의 부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건은 궁예를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국호를 고려라고 정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이제 한반도에는 후삼국이 들어섰습니다. 신라, 후백제, 고려. 신라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었어요. 경주 일대만 겨우 지키는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927년, 견훤이 경주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신라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견훤은 왕궁까지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을 강제로 왕위에 앉혔죠.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경순왕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백성들만 더 고통받는다. 935년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고려에 항복하겠다고.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천년 사직을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하지만 경순왕은 단호했죠. 백성이 중요하다. 명분보다 생명이다. 935년 11월 경순왕은 왕건을 만났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대우했어요. 사위로 삼고 경주를 그대로 다스리게 했죠. 명예로운 항복이었습니다. 99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신라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첫째, 민족 통합.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전에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 따로따로였죠. 하지만 통일 이후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싹 텄습니다. 둘째, 문화적 전통. 불교, 유교, 예술, 건축. 신라가 발전시킨 문화는 고려로 이어졌고 조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지금도 우리 문화의 자랑이죠. 셋째, 제도적 유산. 구주 오소경, 관료제, 교육제도. 신라가 만든 시스템은 고려가 계승했어요. 고려는 신라의 제도를 발전시켜 더 완성도 높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정신적 유산. 화랑정신, 세소고개, 충성, 효도, 신의, 용기 같은 가치들은 한국인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신라는 가장 약한 나라로 시작해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박혁거세 아래서 시작해 경순왕의 항복으로 끝난 천년의 여정. 그 긴 시간 동안 신라는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고 더 큰 적들과 싸워 이겼으며 마침내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 신라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정말로 끝없이 새로워지며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그리고 언제나 굴하지 않고. 천년의 신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경주의 첨성대, 불국사의 석가탑, 석굴암의 본존불. 이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라인들의 꿈이고 땀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이기도 하죠. 신라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작고 약해도,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울 건 배우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천년 신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로, 조선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